서해바다 한가운데 수심 30m 아래 저는 잠수함 조종석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뒤쪽 격실에서 막내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9살 은별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쉿, 소리 내면 안 돼. 아내와 아이들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머리 위로 북한 경비정 스크류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두두두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음향 탐지기 소리가 선체를 지나갔습니다. 들켰을까? 30초가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해군 소자입니다. 23년간 당에 충성했고 조국의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그 조국의 잠수함을 훔쳐 가족을 태우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처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남포에서 태어났습니다. 1982년 겨울이었어요. 아버지는 남포항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포는 바다의 도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갯벌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항구의 정박한 배들을 보며 컸습니다. 특히 군함이 들어올 때면 가슴이 뛰었어요. 회색 철갑을 두른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12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두에 데려가셨고 그날 해군 함정 한 척이 입항했습니다. 갑판 위에 수병들이 도열해 있었고 함장이 맨 앞에 서 있었는데 금색 견장이 햇빛에 반짝였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저게 진짜 사나이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다고요.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되겠다고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체력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서도 모범으로 뽑혔고 선생님들은 저를 가리키며 박정호는 당의 일꾼이 될 제목이라고 했어요. 18살에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1997년이었죠. 남포 해군기지에 배치됐고 신병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10km를 뛰었고 밥은 옥수수 주기 전부였고 잠은 4시간도 채 못 잤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바다 위에서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제 적성은 잠수함이었습니다. 수상함은 적에게 노출됩니다. 레이더에 찍히고 위성에 포착되죠. 하지만 잠수함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을 감시하고 결정적 순간에 타격합니다. 그 은밀함이 저를 사로잡았고 수중에서 숨을 죽이고 적을 노리는 긴장감이 제 천직이라고 느꼈습니다. 22살에 잠수함 승조원이 됐습니다. 처음 잠수함에 올랐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좁은 해치를 통해 내려가니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통로는 어깨 너비밖에 안 됐고 침상은 관짝처럼 좁았죠. 밀폐된 공간이 숨막혔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가 내 전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년이 넘게 잠수함에서 살았습니다. 하사에서 시작해 소위가 됐고 대위를 거쳐 소자가 됐습니다. 41살에 함장이 됐고 연어급 소형 잠수함을 맡았어요. 전장 35m, 승조원 15명을 지휘했습니다. 작은 배였지만 제게는 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함장 취임식 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해냈구나. 진짜 사나이가 됐구나. 그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2살 때 부두에서 품었던 꿈을 드디어 이룬 거였으니까요. 아내를 만난 건 27살 때였습니다. 남포 인민병원에서였어요. 훈련 중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상처를 소독해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그 미소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윤미라, 22살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여자였고 말수가 적었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솔직히 첫눈에 반했어요.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상처가 다 나았는데도
소독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다 나으셨는데요. 들켰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저랑 밥 한번 먹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포 해안가를 함께 걸었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 그녀의 손을 처음 잡았습니다. 손이 작고 따뜻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석 달을 만났고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포 해안가에 방 2개짜리 작은 집을 얻었어요. 작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1년 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았거든요. 준혁이는 저를 닮아 차분한 아이였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어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특히 수학을 좋아했어요. 3년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역시 아들이었고 준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준서는 형과 달랐어요. 활발하고 장난기가 넘쳤고 질문이 끝이 없었습니다. 아빠, 잠수함은 왜 물속에서 안 터져요? 그런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해줬습니다. 용감한 아빠가 있으니까 안 터지지. 그리고 5년 후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고 은별이라고 지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예쁜 아이였거든요. 은별이는 저만 보면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안아줘요. 그 말 한마디에 온종일 고된 훈련의 피로가 싹 녹아내렸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완벽했죠.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조국을 지켰고 아내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주말이면 다 같이 해안가를 산책했어요. 은별이는 조개를 줍고 준서는 파도에 발을 담그고 준혁이는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우리 조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요. 당이 우리를 보살펴준다고요. 수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장남 준혁이가 17살이 됐고 고등중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준혁이는 공부를 잘해 전교에서 3등 안에 들었어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대학에 갈 거라고요. 아버지가 해군 소장인데 아들이 대학을 못 갈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해 4월 우리 집의 통지서가 한 장 날아들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아내가 부엌에 서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아내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자 인민무력성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노동적의대 배치 통지서. 박준혁, 1999년생, 2023년 5월 1일부로 무산광산 노동적의대 배치를 통지함.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무산광산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산광산이 어떤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함경북도 깊은 산골에 있는 철광석 광산이었고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들어가면 열에 7은 병들어 나온다는 말이 돌았고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왜요? 왜 대학이 아니라 광산이에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 마치 우리 집의 마지막 평온이 찢겨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준혁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펴놓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읽는 동안 저는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찔렀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자기 운명을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지사령부로 갔습니다. 정치위원 김태성 대좌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고 저와 10년 넘게 같이 근무한 사이였어요. 박소좌, 무슨 일인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대학이 아니라 광산으로 배치됐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요. 김 대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들었네. 자네 아들 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뭡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 대좌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네 처가 쪽에 문제가 있다더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가요? 무슨 문제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끝났다는 통보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재웠고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어둡고 눈빛이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긴 거 있어?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숨만 길게 새어 나왔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삼촌이 있었어요. 외삼촌?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졌거든요. 사라졌다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5 때, 월남회 때요. 그 순간 숨이 왔는 것 같았습니다. 월남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때렸어요.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은 반역자 취급을 받습니다. 3대가 지나도 출신 성분에 기록되고 연좌제로 인생이 꺾이죠.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야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끝장난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내는 울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위부에서. 어떻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이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기지의 보위부 요원들이 나타나 저를 찾았습니다. 박정호 소좌, 잠깐 면담이 필요합니다.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있는 방이었고 보위부 요원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눈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부인 윤미라 동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애써 침착한 척 했습니다. 무슨 확인입니까? 요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가족관계 기록이었어요. 부인의 외삼촌 윤상철, 1970년 월남, 현재 남조선 거주 추정.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공식 문서로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니까요. 요원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부인도 면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연락할 거야.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여보? 침착해. 일단 모른다고 해요. 어머니한테도 들은 적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준혁이가.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숨겨서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준혁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이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일주일 후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요원이었습니다. 더 높은 계급이었고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소좌,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원이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부인의 외삼촌 윤상철, 남조선에서 북에 대한 첩보 활동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첩보 활동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부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죄목이 필요했고 연좌제를 적용할 명분이 필요했죠. 가족 전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족 전원이요? 예, 부인과 자녀들 모두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들까지요? 9살짜리 딸도요? 요원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출신 성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기지를 나와 집으로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아서 길가 담벼락에 잠깐 기대었습니다. 가족 전원조사.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아내도, 준혁이도, 준서도, 은별이도. 정치범수용소.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요덕이나 회령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곳이죠. 9살 은별이가 그곳에 간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미친 생각이라고 고개를 저었는데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제가 지휘하는 연어급 잠수함. 서해를 건너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 아니야, 그건 안 돼. 고개를 저었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였어요. 아내와 부엌에 마주 앉았는데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아내 얼굴이 창백하게 떠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보이부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출두하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조사받으러 오래요. 외삼촌 건으로요. 아내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테이블 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게 생겼어요. 당신 23년 군 생활이 물거품이 됐고 준혁이는 광산으로 끌려가고 다 내 탓이에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길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옆으로 가서 안아줬지만 위로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탓 아니야.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아내 머리카락에서 비누 냄새가 났고 17년 전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냄새가 났다는 게 문득 떠올랐어요. 그땐 세상이 이렇게 무너질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는데 달빛에 반짝이는 검은 윤슬이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도 들려왔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보이부 조사가 시작되면 끝이었어요. 아내가 끌려가고 아이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좌제는 한 사람이 문제인물로 찍히면 나머지 가족까지 모두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만 광산에 가는 게 아니라 준서도 은별이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뇌물을 써볼까, 백을 써볼까. 하지만 월남자 가족이라는 건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은 누구도 지워주지 못해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수함. 제가 20년 넘게 몰아온 그 배. 물속으로 숨어서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봤습니다. 남포에서 서해를 건너 남쪽으로 가려면 밤에 출발해야 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NLL을 넘어야 했고 그 북방 한계선을 넘으면 북한 함정도 함부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문제는 승조원이었습니다. 15명의 부하를 전부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들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잠수함을 운항할 수도 없었고 최소한 2명은 필요했습니다.
항해사와 기관장, 믿을 수 있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기관장 오테일 상위, 잠수함 엔진을 제 몸처럼 다루는 사람이었고 3년 전 기관 고장으로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 밤새 수리해서 우리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건 탈북이 아니라 반역으로 찍힐 일이었고 실패하면 그 가족까지 모조리 총살이었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부하를 끌어들인다는 게 맞는 건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내의 보이부 출두를 하루 미뤘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떼어왔어요. 하지만 이틀이 한계였습니다. 그 안에 결정을 끝내야 했죠.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준혁이가 교복을 입은 채 먼저 앉았습니다. 준서가 옆에 앉았는데 축구공을 들고 들어왔다가 분위기를 보고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은별이는 아내 무릎에 앉아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가족 5명이 작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다.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고 준혁이 눈빛은 유난히 진지했습니다. 준서는 긴장한 얼굴이었고 은별이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는 눈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다.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외삼촌 이야기는 빼고요. 아이들에게 그건 너무 잔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해치려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했다. 우리 다 같이 떠나야 해. 이 나라를 떠나야 해. 아내가 숨을 들이켰고 준혁이 눈이 커졌습니다. 준서가 먼저 물었어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거실이 조용해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이죠? 아니야.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광산부대로 가면 되잖아요.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필요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준혁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혼자 보낼 수 없어. 아버지가 그렇게 못해. 우리는 가족이야. 같이 사는 거고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야. 준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갈래요. 형이랑 같이요. 그때 은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물었습니다. 아빠, 거기 가면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9살짜리 딸은 우리가 무슨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있어. 아이스크림 많아. 매일 먹을 수 있어.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테일 상위를 먼저 불렀습니다. 잠수함 안 함장실 문을 닫자 바깥 소음이 뚝 끊겼어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벽을 타고 기지 전체로 번질 것 같았거든요. 오, 상위. 할 말이 있다. 오테일 상위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예, 함장님.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보이부가 움직였다.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졌다. 오테일 상위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떠난다. 오테일 상위는 한참 말이 없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남쪽 말씀이십니까? 그래. 오테일 상위가 입술을 꾹 눌렀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갑니다. 함장님 아니었으면 저 3년 전에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살려주신 은혜 갚겠습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오테일 상위가 잠깐 망설이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함장님, 저 홀어머니가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홀어머니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무게였어요. 오테일 상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못 모십니다.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아팠어요. 오태일 상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만 남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고 반드시 어머니를 모시고 올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오태일 상의 얼굴만 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기관만 책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지고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오상휘. 오태일 상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자마자 제 눈빛을 보고 이미 뭔가를 알아챈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준혁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든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는 아들이 아니라 내 옆에서 잠수함을 같이 운영해 줄 사람이다. 준혁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다. 저는 준혁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는 항해 보조만 하면 된다. 해도 보는 법, 방이 잡는 법, 객이 있는 법. 그동안 내가 알려준 것만 그대로 해.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있어야 한다.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도 너무 어른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함장 하나, 기관장 하나, 그리고 항해 보조 하나. 딱 3사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포 해군기지에서 서해로 나가는 항로를 그렸고 수색이 촘촘해질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육지 지도처럼 바닷길, 수심, 위험구역 같은 게 표시돼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해도를 펴놓으니 바다가 종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우리가 건너야 할 바다가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모레밤 11시다. 오태일 상위가 먼저 물었어요. 그렇게 빨리요? 이틀 후면 아내가 보위부에 끌려간다. 그 전에 떠나야 해. 준혁이가 제 옆에서 입술을 꾹 다문 채 해도 위 표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였습니다. 내가 원인이냐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간 훈련 명목으로 출항한다. 나머지 승조원은 상륙 휴가를 보낸다. 기지 기록도 훈련으로 맞춘다. 오태일 상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관 점검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연료 만충, 산소도 가능한 채우겠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너는 조종석 옆에서 해도와 계기만 봐. 내가 지시하면 방위 읽고 거리 계산해. 실수하면 안 된다. 준혁이가 낮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탄다. 우리 셋.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4명. 오태일 상위가 계산하듯 말했어요. 6명입니다. 그래. 오태일 상위가 물었습니다. 산소는요? 6명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잠수함은 밀폐된 공간이라 공기가 한정돼 있어요. 환기나 산소 장치가 있어도 인원이 늘면 숨이 빨리 막히죠. 저는 해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빠듯해. 하지만 가능해.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면 된다. 가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어요. 오태일 상위가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 너무 작게 나와서 제 자신도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2023년 5월 18일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는데 얼굴이 평온해 보이더라고요. 며칠을 울다 지쳐서
겨우 잠든 얼굴이었죠. 오늘이었어요. 오늘 밤 11시.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고 실패하면 죽음이었어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고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3년 동안 이 바다를 지켜왔는데 오늘 밤 저는 이 바다를 건너 도망칩니다. 손이 떨렸어요. 겁이 났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테일 상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홀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말, 그리고 약속만 남기겠다던 목소리. 저는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 지켜줄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군복을 입었고 평소처럼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해요.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게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저녁 8시에 데리러 올게. 준비하고 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오늘 저녁에 말할게요. 그래.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경례를 받았고 저도 평소처럼 답례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은 굳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티가 나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함정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두에 연어급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고 선체에 783이라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배였습니다. 오늘 밤 이 배가 우리 가족을 자유로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함장실로 들어가자 오테일 상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밤새 잠을 거의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기관 점검은? 오테일 상위가 낮게 답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연료 만충이고 산소도 가능한 만큼 채웠습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쪽지 남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될지 잔인한 확인이 될지 저도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외출 신청서에는 개인 용무라고 적었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함장급이면 그 정도 자유는 허락되는 편이었거든요. 남포 외곽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힌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년 뒤에 따라가셨습니다. 나란히 묻혀 계셨죠. 묘소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밤 떠납니다. 이 나라를 떠납니다. 다시는 못 올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고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용서해 주십시오. 손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제 도리입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마에 흙이 묻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녁 8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고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새 아이. 준혁이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준서도 어두운 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은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내가 미처 갈아입히지 못한 모양이었죠. 은별아, 옷 갈아입자 어두운 색으로. 왜요? 오늘 밤 특별한 데 갈 거야. 어두운 옷이 좋아. 은별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하면 돼요? 저는
준혁이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17살짜리 아이에게 역할이 생겼다는 게 좋으면서도 잔인했어요. 너는 내 옆에서 항해 보조를 한다. 해도 보고 계기 읽고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서가 축구공을 내려다봤고 가져가고 싶은 눈치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준서야, 남쪽에 가면 새 축구공 사줄게. 더 좋은 걸로.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쉬운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은별이가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남색 원피스였고 손에는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어요. 귀는 너덜너덜했고 솜도 조금씩 빠진 인형이었습니다. 아빠, 이것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인형은 은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자던 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건 가져가자. 밤 9시였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아내가 집 안을 한번 돌아봤어요. 17년을 살며 아이들을 낳고 키운 집이니까요. 아내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결국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5 식구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만 골라서요.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은별이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제 목을 감싸 안았고 그 작은 팔의 온도가 제 정신을 붙잡아줬어요. 30분쯤 걸었을 때 해군기지 후문 근처 어두운 곳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오태일 상의가 있었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오태일 상의가 짧게 말했습니다. 타십시오. 가족이 차에 올랐습니다.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은별이는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2 아들은 뒷좌석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 움직였고 그날따라 바퀴 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밤 10시였습니다. 후문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보초가 다가왔고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췄습니다. 심장이 멨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박정호 소자다. 야간 훈련 참관이다. 신분증을 내밀었고 보초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전등 빛이 뒷좌석으로 천천히 옮겨갔어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잠깐 비쳤습니다. 보초가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숨을 들이키지 않으려고 입 안쪽으로 조용히 삼켰습니다. 가족이다. 아이들한테 아버지 일하는 곳 보여주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규정 위반이었고 여기서 막히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3초가 30년처럼 길었습니다. 그런데 보초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함장인 저를 의심할 용기가 그 병사에게는 없었거든요. 보초가 경례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그제야 숨이 나왔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가고 검문소 불빛이 뒤로 멀어졌어요. 오태일 상의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준혁이가 뒷좌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지금 들어온 거죠? 그래, 들어왔다. 그 한마디가 준혁이에겐 숨쉴 구멍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7835가 정박해 있었고 어둠 속에서 검은 선체가 물결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기야, 저 배를 타는 거야. 은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와, 진짜 잠수함이다. 조용히, 소리 내면 안 돼. 오태일 상의가 먼저 갑판으로 올라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재촉했어요. 지금입니다. 좁은 해치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준혁이가 그 다음, 준서가 따라 내려갔어요. 은별이 차례가 됐습니다. 아이가 해치를 내려다보고 겁먹은 눈으로 제 얼굴을 봤어요. 아빠, 무서워요. 어두워요. 괜찮아. 아빠가 안아줄게. 은별이를 안고 사다리를 한 발씩 내려갔습니다.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안쪽은 숨이 답답할 정도로 좁았어요. 여기가 아빠 직장이야. 은별이가 파이프와 계기판을 두리번거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가족을 후미 격실로 안내했습니다.
침상 2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고 그 안에 네 사람이 웅크리면 더 이상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여기서 기다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은별이를 무릎에 앉히고 두 손으로 아이 입 주변을 감싸 안았어요. 준혁이와 준서는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혁아, 너는 나랑 조종석으로 온다. 아내,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애를 거기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배를 움직여야 해요. 준혁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더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11시 정각이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앉았고 오테일 상위는 기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기관실은 엔진과 전기, 물펌프 같은 핵심 장비가 있어서 소음이 가장 큽니다. 준혁이는 제 오른쪽 뒤에 바짝 붙어 섰어요. 해도를 두 손으로 받치듯 들고 있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짧게 명령했습니다. 기관 시동. 오테일 상위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기관 시동 완료. 엔진이 저음으로 웅웅거렸고 그 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들키는 신호가 될까봐 속이 바싹 말랐어요. 계류사 해제. 오테일 상위가 밖에서 풀 수는 없으니 저는 미리 풀어두게 한 밧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조종석에서 시야각으로 보는 건 제한적이었지만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제가 가장 오래 만진 물건이었으니까요. 스로틀을 올리자 잠수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두가 멀어지고 기지의 불빛이 작아졌어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항로 235, 속력 10노트. 준혁이가 바로 해도를 내려다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 말했어요. 항로 235, 확인. 지금은 항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도움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단순히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옆에서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포항을 빠져나가자 바다는 더 어두워졌습니다. 불빛이 줄어들수록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우리를 가려주지 않거든요. 준혁이가 갑자기 해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이 구역은 얕아요. 어디? 여기. 수심이 갑자기 줄어요. 여기로 가면 소리 더 날 수 있어요. 저는 준혁이 손가락 끝을 따라 해도를 봤습니다. 맞았어요. 얕은 수심은 조종도 까다롭고 선체에서 나는 소리가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밤에 불필요한 위험을 만들면 안 됐어요. 좋아. 그 구역은 피해간다. 저는 조타를 아주 조금 틀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바다에서는 조금이 운명을 바꾸니까요. 준혁이가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벗어났어요. 항구를 벗어나자 저는 바로 명령했습니다. 자망 준비. 조종석에서 자망에 쓰는 탱크의 계기를 확인하며 저는 준혁이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준혁아, 계기 봐. 수심 내려갈 때 수치만 읽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심 30m로 자망한다. 배가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귀가 먹먹해졌어요. 수압 때문입니다. 수심 10m.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10, 11, 12. 수심 20m. 20, 21. 수심 30m. 30 도달.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수평 유지. 준혁이는 겁먹은 아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수함 군인이었어요. 숫자를 놓치지 않고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개 조용한 잠수함 안에서는 엄청난 도움이었어요. 저는 후미 격실로 잠깐 갔습니다. 가족이 웅크리고 있었고 은별이가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 어디 가요? 조금만 기다리렴. 조용히 있으면 돼.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테일 상위는 아내가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호르몬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걸려 있었거든요. 저는 낮게 말했어요. 약속만 남겼어. 지금은 그게 최선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남쪽 가요? 그래. 은별이가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말했어요. 아이스크림 진짜 많아요? 저는 웃는 척 했습니다. 많아. 진짜 많아. 목이 메어서 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조종석으로 돌아와서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지만 정상이라는 게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날이 밝기 전에 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선을 넘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자정이 지났어요. 잠수함은 수심 30m에서 서쪽으로 조용히 기어가고 있었고 엔진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조종석은 계기판 불빛만 희미하게 반짝였는데 그 빛이 제 손등을 차갑게 물들였어요. 준혁이는 제 오른쪽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해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손끝으로 선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지직, 지지직. 북한 해군 주파수였어요. 잠수함 안에서는 바깥 소리보다 이런 작은 잡음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그 잡음에 맞춰 쿵쿵 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 함정에 통보한다. 남포기지에서 연어급 잠수함 7835 무단 출항. 현재 행방 불명. 발견 즉시 보고하라. 순간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누가 보고했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다가 우리를 잡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죠.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찾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준혁이는 해도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더니 손가락으로 우리가 가는 항로 위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버지, 여기 목이 좁아요. 아이 말이 맞았어요. 서해는 넓어 보여도 우리가 건너야 하는 길목은 좁습니다. 한번 수색망이 깔리면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침착해. 아직 우리 좌표는 모를 거야. 하지만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새벽 1시를 막 넘겼어요. 조종석에 들어서자 준혁이가 헤드폰을 반쯤 낀 채 저를 봤습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바깥 소리를 최대한 들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소리 커졌어요. 뭐? 두두두두. 이거 위에서 오는 소리 같아요. 준혁이는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가까워진다는 걸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도 수중청음기를 붙잡고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방위 325 방향에서 스크루 소리가 잡혔습니다. 두두두두두. 초계정입니다. 초계정은 수상함이에요. 잠수함을 찾으려고 바다를 훑고 다니죠. 그리고 그들이 쓰는 수중 음향 탐지기가 무서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다가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묵음, 불필요한 장비, 전부 정지. 준혁이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손에 든 건 내려놔. 종이 비비는 소리도 크다. 준혁이가 해도를 조심히 테이블에 눕혀놨습니다. 종이가 사각 소리라도 낼까봐 손바닥으로 꾹 눌러 잡았어요. 저는 무전기로 기관실을 불렀습니다. 오테일 상위. 묵음 들어간다. 소음 최소. 오테일 상위 목소리가 즉시 돌아왔습니다. 예. 환기 정지. 보조 펌프 정지. 회전수 낮춥니다. 기관실 쪽에서 웅웅하던 기계 소리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잠수함 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숨을 참는 것처럼요. 스크루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두두두두두. 머리 위에서 들려왔어요. 초계정이 우리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체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제 척추까지 전달됐습니다.
준혁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작았지만 그 작은 소리조차 폭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손바닥을 들어 준혁이 쪽으로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쉬.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을 따라 계기판을 보더니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속력 너무 남아있어요. 더 줄여야 덜 들릴 것 같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속도를 더 낮췄습니다. 배가 더 느리게 움직였고 잠수함 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제발 그냥 지나가라. 마음속으로만 수십 번 빌었습니다. 몇십 초가 지나고 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 두두두 지나갔습니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새벽 2시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척이 아니라 방향이 계속 바뀌며 소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스크루 소리가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또 다른 방향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길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장비를 끄고 조명을 줄이고 더 깊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표류했습니다. 움직이면 소음이 나고 소음이 나면 잡힐 수 있으니까요. 준혁이가 해도 위를 훑다가 손가락으로 우리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돌면 수심이 더 깊어요. 아이는 지금 숫자와 선으로 바다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집에서 해도 보는 법 조금 가르친 게 이런 순간에 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 깊을수록 좋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심 50m로 조종 레버가 내려가면서 배가 천천히 가라앉았고 선체가 삐걱거렸습니다. 수압이 뼈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삐걱거림조차 들키는 소리처럼 느껴져서 저는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새벽 3시, 조종석으로 돌아오자 계기판 한쪽에서 작은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가 그걸 먼저 봤습니다. 아버지, 저거 경고등이에요. 저는 바로 계기를 확인했어요. 산소 잔량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42%. 숫자를 보는 순간 목이 먼저 답답해졌어요. 실제로 공기가 줄어서라기보다 시간이 줄어드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전기로 기관실을 불렀습니다. 오테일 상위, 산소 소모가 빠르다 상태 보고. 오테일 상위가 숨을 몰아쉬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함장님. 인원이 많아서 소모가 큽니다. 환기 올리면 회복되지만 지금은 위험합니다. 대신 CO2 흡수 장치 최대 가동하겠습니다. 잠수함 안 공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최소로 유지되는데도 무언가가 우리를 살리려고 움직인다는 느낌이 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속력을 올리면 빨리 가지만 소음이 커지면 탐지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대로 가면 조용하지만 산소가 버텨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지금은 소음이 더 무서웠거든요. 현재 속력 유지, 상황 보고 결정한다. 알겠습니다. 준혁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니네요. 그래, 그래서 더 조용해야 한다. 새벽 4시였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방금 소리 달라졌어요. 어떻게? 초계정 스크루 소리랑 달라요. 더 무거워요. 준혁이는 정확한 용어는 몰라도 큰 배가 다가오는 걸 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청음으로 확인했어요. 맞았어요. 대형 함정입니다. 큰 배는 수중 음향 탐지기 성능도 더 좋고 수색 방식도 더 집요하거든요. 저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전 시스템 정지, 표류한다. 표류는 엔진을 끄고 조류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움직이면 소음이 나서 들킬 수 있으니까 아예 죽은 배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엔진이 멈추자 잠수함 안이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들렸어요. 핑. 이 소리가 바로 음향 탐지 핑입니다. 핑. 두 번째는 더 가까웠습니다. 준혁이가 두 손을 꽉 쥐고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배 흔들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숨도 아껴. 핑. 세 번째는 선체가 울렸습니다. 음파가 우리 배를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잡혔나?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말 한마디가 소음이 될까봐 숨만 얕게 쉬었어요. 몇 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멀리서 스크루 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혁이가 겨우 속삭였습니다. 지나간 거죠?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거야.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잠깐의 조용함이 지나자 조종석 조명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불빛이 숨을 쉬는 것처럼요. 저는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전력입니다. 전력은 잠수함의 심장이에요. 불빛, 조종 장치, 펌프까지 전기로 움직이니까요. 저는 무전기로 오테일 상위를 불렀습니다. 오테일 상위. 전력 흔들린다. 확인해. 오테일 상위가 곧바로 답했습니다. 예, 함장님. 폭매는 아직 없었지만 저소음 운항으로 전력 분배가 불안정합니다. 보조 전력으로 일부 전환하고 필수 장비만 살리겠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조금 더 어두워졌지만 안정됐습니다. 어둡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이 어둠이 준혁이가 불빛 아래에서 해도 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동쪽 하늘 곧 밝아질 거예요. 그 말이 목을 조였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더 위험해집니다. 바다 위에서 관측이 쉬워지니까요. 새벽 5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산소 게이지는 위험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고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졌어요. 후미 격실 쪽에서 준서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안 물었습니다. 이대로면 우리가 먼저 질식한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잔망경 심도로 부상한다.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겁먹은 눈이었지만 그 눈 안에 이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킬 수도 있죠? 그래도 숨은 쉬어야 해. 저는 무전으로 기관실에 말했습니다. 오테일 상위, 환기 준비. 오테일 상위가 답했습니다. 예, 필요 최소로 열고 바로 닫겠습니다. 잔망경 심도는 잠수함이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잔망경만 살짝 올려 바깥을 보는 깊이예요. 쉽게 말해 머리만 살짝 내미는 겁니다. 배가 천천히 떠올랐고 귀가 다시 먹먹해졌습니다. 수심이실 15, 잔망경 심도 도달, 환기 개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자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그 짧은 안도감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제 들키기만 하면 끝이다. 준혁이가 잔망경 옆에서 바다를 보려고 몸을 조금 움직이자 저는 손바닥으로 조용히 눌러줬어요. 움직이지 마.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벽 5시 30분쯤이었어요. 저는 잔망경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려고 바다를 훑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수평선에 점 하나가 보였어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은 곧 배가 됩니다. 바다에서는 그게 법칙이에요. 준혁이가 해도 위를 보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방향이면 우리가 나가야 하는 길목이에요. 아이의 말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그 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함정이다. 준혁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북한 쪽인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까워져. 저는 바로 소리쳤습니다. 긴급 잠항. 배가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확인 잠수함. 즉시 부상하라. 반복한다. 즉시 부상하라. 북한 해군이었습니다. 우리를 본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속력 최대. 전진. 엔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잠수함이 앞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고 뒤에서 스크루 소리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쿵. 폭발음이 들렸고 선체가 흔들렸습니다. 폭내입니다. 폭내는 물속에 떨어뜨려 폭발시키는 폭탄입니다. 충격파로 잠수함을 부수거나 폭파합니다. 회피기동. 또 쿵.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선체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조종석 조명이 한 번 흔들렸어요. 저는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오테일 상위, 기관 상태. 오테일 상위 목소리가 거칠게 돌아왔습니다. 기관 정상, 전력 불안정 대비해 보조 전력 준비합니다. 산소 계속 떨어집니다. 오테일 상위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우리 배의 마지막 버팀목 같았습니다. 후미 격실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별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쫓기고 있었고 바다는 우리를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를 향해서요. 새벽 6시였어요. 잠수함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고 엔진은 비명을 지르듯 웅웅거렸습니다. 선체가 덜덜 떨리면서 조종석 바닥까지 진동이 올라왔고 제 이빨이 서로 부딪힐 정도였어요. 준혁이는 조종석 오른쪽에서 해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해도 모서리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 손끝도 같이 떨렸어요. 그래도 준혁이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준혁이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쿵, 폭내가 터졌습니다. 쿵,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선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침수 확인, 오태일 상위 기관실 상태 보고. 무전기에서 오태일 상위의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기관 정상. 하지만 뒤쪽 배관 연결부가 또 흔들립니다. 임시 봉합부 점검 들어갑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또라는 말이 무서웠어요. 바다에서는 또가 곧 끝이 되니까요. 준혁이가 흔들리는 해도 위에 손가락을 얹고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방향 그대로면 얕은 구역 다시 닿아요. 그 말에 저는 바로 조타를 조금 틀었습니다. 몇 도야? 준혁이가 눈을 부릅뜨고 확인했습니다. 5도, 아니, 7도만 더 꺾으면 피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7도.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폭내와 계기판에 묶여 그 얕은 구역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후미 격실 쪽에서 쿵! 또 폭내가 터졌습니다. 선체가 덜컥 내려앉았고 조종석 천장에서 먼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조명이 한 번 흔들렸고 계기판 바늘이 순간 튀었습니다. 준혁이가 본능적으로 계기판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전력 수치 흔들려요. 저는 즉시 무전기로 쏘아붙였습니다. 오태일 상위, 전력. 오태일 상위가 곧장 답했습니다. 확인, 보조 전력으로 전환합니다. 필수 장비만 살립니다. 조종석 조명이 더 약해졌지만 흔들리던 바늘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이 배가 달리는 건 제 손 때문이었지만 살아있는 건 오태일 때문이었어요. 새벽 6시 30분쯤이었어요. 준혁이가 갑자기 해도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이상해요. 뭐가? 준혁이가 손끝으로 지도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방향으로 오면 전방이 막히는 자리예요. 저쪽에서 올라오면 딱 길목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뒤에는 추격대, 앞에는 차단선, 바다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청음기를 붙잡고 확인했습니다. 스크루 소리가 앞쪽에서도 잡혔습니다. 2척 이상 소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막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봉쇄선이다. 그때 오태일 상위 무전이 또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침수 임시 봉합부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충격 계속 오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물. 그 한 단어가 제 목을 졸랐습니다. 잠수함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침몰. 그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배가 무너지기 전에 무너진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오태일이었어요. 저는 준혁이를 한번 봤습니다. 준혁이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준혁아, 전방 간격, 해도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될 것 같아? 준혁이가 숨을 삼키고 해도를 훑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정도면 통과는 가능해요. 그런데 위험해요. 그래, 위험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로 돌파한다. 준혁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들켜도 여기서 멈추면 끝이야. 저는 무전으로 오태일 상위를 불렀습니다. 오태일 상위, 속력 더 밀 수 있나? 오태일 상위가 즉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 커집니다. 알아. 그래도 밀어. 예. 엔진이 한 단계 더 울부짖었습니다. 선체가 찢어질 것처럼 떨렸어요.
저는 숨을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수십 60m.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60이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해. 하지만 깊어야 덜 잡혀. 잠수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50, 55, 60. 선체가 삐걱삐걱 울었습니다. 금속이 뒤틀리는 소리였고 그 소리는 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준혁이가 두 손으로 해도를 더 꽉 눌렀습니다. 종이 흔들림조차 소음처럼 느껴졌는지 손바닥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오태일 상위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함장님, 산소 소모 빠릅니다. 전속이면 더 빠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빨리 끝내야 한다. 오태일은 기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시간까지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거리 5배, 3배.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핑, 핑. 두 번째 핑은 더 가까웠고 잠수함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숨을 들이켰다가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 숨소리마저 커질까봐요. 핑! 세 번째는 선체를 때렸습니다. 음파가 우리 배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준혁이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게 아니라 스친 거야. 계속 간다. 양쪽에서 스크루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 두 함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빠져나가기 전에 잡으려는 거였습니다. 준혁이가 해도 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조금만 더 가면 틈 끝이에요. 저는 그 말에 맞춰 스로틀을 더 밀었습니다. 속력 최대. 오태일 상위. 무전이 돌아왔습니다. 최대로 밀겠습니다. 잠수함이 덜덜 떨리며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마치 선체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순간 준혁이가 외쳤습니다. 통과, 통과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양쪽 스크루 소리가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갔고 선체가 강한 물살에 휘청했습니다. 지금 부딪히면 끝이다. 저는 두 손으로 조종 레버를 틀어쥐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구궁쿵. 뒤쪽에서 폭내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세 발, 네 발. 물속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충격파가 등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틈을 지나 나온 뒤였습니다. 잠수함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엔진 소리, 선체의 삐걱거림,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까지 모든 게 제 심장을 찢는 소리 같았어요. 준혁이가 거의 울먹이며 보고했습니다. 4킬로, 3킬로, 2킬로. 저는 이를 악물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조금만 더, 하나. 준혁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 남았어요. 저는 몸 안 깊숙한 곳에서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넘는다.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습니다. 넘자마자 뒤쪽 스크루 소리가 멈칫했습니다. 북한 함정은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바다에는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조종석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가 숨 쉬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멈춘 거죠? 저는 청음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멈췄다. 그제야 준혁이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준혁이 어깨를 잡아 세웠어요.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야. 그 말은 준혁이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후미 격실로 뛰어갔습니다. 가족이 웅크리고 있었고 아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끝난 거야? 넘었어. 일단 넘었어.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고 준서도, 은별이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울고 있는 엄마와 오빠를 보고 따라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공포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터진 숨 같은 거였고 그제야 저는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종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는 눈가를 훔치고 다시 해도를 잡았어요. 아이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제 말로 이미 알았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잠만경 심도로 부상. 잠만경 심도는 잠수함이 완전히 떠오르지 않고 관측장치만 살짝 올릴 수 있는 깊이예요. 바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로 숨을 수 있게요.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오태일 상위에게 무전했습니다. 오태일 상위, 환기 준비, 짧게. 오태일 상위가 답했습니다. 예, 최소로. 잠만경을 올리고 렌즈에 눈을 댔습니다. 수평선의 함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달랐어요. 북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옆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저 깃발. 그 순간 잠만경 너머로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이 보였습니다. 태극기. 평생 적의 깃발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건 자유의 표식이었고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상한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선체가 철컥하며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해치를 열었습니다. 끼익.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잠수함 안의 눅눅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게 바깥 공기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서해의 짠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다 냄새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바다가 덜 무서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커지고 또 커졌어요.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항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살려달라는 신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선인민군 해군 소자 박정호입니다. 가족과 함께 귀순합니다. 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나갔고 저는 그 한마디를 말하는데 온몸의 힘을 다 썼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린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는 다시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확성기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저는 그냥 서서 울었어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승조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해치 아래로 내려가 가족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제 됐어. 나가자. 아내가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이제 안전해. 준서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은별이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제 뒤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조종석에서 버틴 숨이 이제야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한 명씩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준혁이가 그 다음 준서가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제가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수병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야? 은별이가 제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별이요. 수병이 웃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 은별아,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은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듯 물었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수병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있지, 많아. 나중에 사줄게. 그제야 은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고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실감 때문에요.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곳은 인천이었어요.
해군 함정에서 내려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는데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5명, 그리고 오테일 상위까지 6명이었고요. 차 안 공기가 묘하게 조용해서 누가 숨을 크게 쉬는 소리도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사받으러 가는 거야. 걱정 마. 차는 한참을 달렸고 도착한 곳은 합동신문센터였어요. 쉽게 말하면 신분 확인과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순한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문이 열리자 회색 건물이 보였고 요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투가 생각보다 차분해서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북한에서 들었던 남조선의 목소리는 늘 괴물처럼 그려졌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조사는 길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북한 해군 조직은 어떤지, 잠수함은 어떤지, 왜 떠났는지요. 그걸 듣고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분들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짧은 면회만 허락됐어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 남아야 했습니다. 면회 때마다 은별이는 제게 달려와 꼭 안겼어요. 아빠, 언제 나가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그 말을 하면서도 사실 저도 몰랐어요. 조금이 며칠인지 몇 달인지요. 조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요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외출 가능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나가보셔도 됩니다. 처음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서울이었어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자동차가 끝없이 지나가고 간판 불빛이 번쩍였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걷는데도 표정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 눈빛이 없었거든요. 준서가 입을 벌린 채 말했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진짜야. 그때 은별이가 편의점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저기 뭐야? 가게야. 들어가 볼까? 편의점 안에 들어가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 있는 수준이 아니라 끝이 안 보였거든요. 과자, 음료수, 삼각김밥, 컵라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은별이가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빠, 이거 다 아이스크림이야? 그래, 다 아이스크림이야. 진짜? 이렇게 많아?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골라봐. 뭐든지. 은별이가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집었고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1,500원이었어요. 그 작은 숫자가 그날은 믿기지 않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은별이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더니 입가에 딸기 시럽을 묻힌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울지 말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합동신문이 끝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에요. 말투부터 생활 방식까지. 처음부터 다시 익히는 곳이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말부터 달랐습니다. 동무 대신 친구라고 하고 장마당 대신 마트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입은 바로 안 따라줬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드는 법, 계약서를 보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 같은 것들이요. 북한에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들이라 저도 아내도 하나하나 새로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속도로 적응했어요. 준혁이는 묵묵히 책을 폈고 준서는 운동장에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은별이는 칭찬을 처음 배웠어요. 그림 한 장을 그려도 잘했어라는 말을 듣는 곳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공부했습니다. 북한에서 간호사였어도 여기서는 여기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요. 오테일 상인은
밤마다 조용히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반드시 모시겠다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준혁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북한 고등중학교 학력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시험을 봐야 했거든요. 준혁이는 불평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책을 봤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데려와 주셔서요. 아니야, 네가 노력한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무산 광산에 있었을 거예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꽉 막혔거든요. 준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축구부에 들었어요. 주말마다 경기가 있으면 저는 멀리서라도 꼭 보러 갔습니다. 준서가 뛰는 모습을 보면 이게 자유구나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은별이는 초등학교에 다녔고 말투가 완전히 남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씩씩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나 탈북민이야.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말이 웃기면서도 대견해서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026년 저는 57살이 됐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서해 한가운데서 폭래가 터지는 꿈도 꾸고 은별이가 울음을 참는 꿈도 꿔요. 소나 핑 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꿈도 꿉니다. 북에 두고 온 것들도 생각납니다. 부모님 묘소가 떠오르고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져요. 명절이 오면 밥상 차리면서도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오태일 상위는 지금도 가끔 만나요. 우리는 술 한잔하면서도 그날 밤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저는 오태일 상위에게 말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진짜로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여기 없습니다. 저는 전직 조선인민군 해군 소자였고 잠수함 함장이었습니다. 23년간 당에 충성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걸 버렸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끔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실제 잠수함 기순 사례들과 탈북 군인들의 증언을 찾아봤습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1998년 속초 잠수정 사건 등 잠수함 관련 기록들을 참고했고 연어급 잠수함의 재원과 운용 방식 또한 확인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과 구체적인 시기, 일부 상황들은 각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해군의 조직 구조,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연자제의 작동 방식 같은 핵심적인 부분은 실제 증언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웅이 아닙니다. 23년간 북한 체제에 충성했던 군인이었고 그 체제가 자기 가족을 위협하자 떠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다만 극한 상황에서 내 가족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탈북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평생 믿었던 것들을 버리는 일이고 두고 온 사람들을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잠수함 운용이나 해군 용어 관련해서는 혹시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